옛날 아주 먼 옛날 그곳에는 사람이 나이 들어 이른에 이르면 깊은 산속 굴에 머물게 하여 굶어 죽게 만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산비탈 작은 초가집에 사는 청년 서기에게도 마침내 그 가혹한 날이 당도했습니다. 어머니의 70번째 생신날 아침, 미역국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법이 엄해 저들의 눈을 피할 길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어머니는 바르르 떨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오히려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서기야, 사람이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란다. 내 잘못이 아니니 기운 내거라. 자, 어서 이 애미를 지게에 얹으렴. 서기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며 어머니를 지게에 올렸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유난히도 가팔랐고 우거진 숲은 대낮에도 어둑했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산등성이를 타던 서기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뚝뚝하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길가로 뻗은 마른 소나무 가지들을 힘겹게 꺾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가뜩이나 기운도 없으신데 왜 자꾸 손마디가 터지도록 나무를 꺾으십니까? 손에 상처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아들의 애끓는 외침에 어머니는 인자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산이 너무나 깊어 날이 저물고 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을까 걱정이구나. 내가 꺾어놓은 이 소나무 가지들을 따라가거라. 내가 무사히 집에 도착해 따뜻한 방에 누웠을 것을 생각해야 이 어미가 저승길에서도 마음 편히 눈을 감지 않겠느냐. 자신을 버리러 가는 아들의 귀갓길을 걱정하는 그 지극한 내리사랑에 서기는 그만 지게를 걷어차고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이런 짐승이 우는 산속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라 하십시오. 서기의 절규 섞인 외침이 산골짜기를 흔들자 지게 위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기의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내려와 어머니의 거친 버선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관가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노인을 찾는단다. 내가 돌아가면 너는 물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텐데 이 무슨 고집이란 말이냐. 어머니는 아들을 달래며 지게 위로 다시 몸을 추스르려 하셨지만 서기는 바위처럼 단단히 땅에 뿌리를 박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서슬퍼런 효심 앞에 그만 말을 잃으셨습니다. 아들의 눈 속에 담긴 결연함은 그 어떤 국법보다도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서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게의 멜빵을 다시금 어깨에 바짝 조여맸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아무 말씀 마십시오. 진마루 밑에 구덩이를 파서라도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서기는 어머니를 짊어지고 조금 전 어머니가 손으로 꺾어 놓았던 그 소나무 가지들을 하나하나 밟으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으나 가슴 속에는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두려움과 어머니를 살렸다는 안도감이 거칠게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피눈물 어린 결심 끝에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어머니를 집 안방 마루 밑으로 모셨습니다. 서기는 밤낮으로 땀을 흘려 깊은 굴을 파고 차가운 흙바닥에 따뜻한 짚을 깔고 낡았지만 깨끗한 요와 이불을 정성껏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비록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곳이지만 여기서 밖에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니다, 서기야. 이 어미에게는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이곳이 정녕 내 보금자리로구나. 그날부터 서기의 삶은 이중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산에 올라 땔감을 하고 밭을 일구며 아무것도 모르는 이웃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마을이 잠들면 그는 따뜻하게 지은 밥과 귀한 반찬을 들고 조용히 마루 밑 어머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등불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서기는 어머니의 해안 가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숨죽인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서기의 유일한 비밀이자 그 어떤 책보다 귀한 지혜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멀리 떨어진 강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시험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3가지 해괴망측한 난제를 보내온 것입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엄청난 조공을 바치거나 심지어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도성 곳곳에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큰 환란이 닥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백성들의 민심마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강대국의 사신이 위풍당당하게 대궐의 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 무사를 거느린 사신의 발소리는 마치 승전고를 울리듯 요란했고 그의 눈빛에는 조선의 지혜를 비웃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임금님 앞에 선 그는 예의를 갖추는 척하면서도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을 머금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에 지혜로운 자가 많다 하여 내 친히 몇 가지 숙제를 가져왔소이다. 이 문제를 풀면 귀국을 현자의 나라로 예우할 것이나 만약 풀지 못한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오. 이웃나라 사신이 거만하게 웃으며 비단보에 쌓인 물건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볼을 풀자 햇빛에 반짝이는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참으로 해괴했습니다. 병의 몸통은 둥글고 널찍했으나 목은 하계 목처럼 길고 가늘어 겨우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사신이 수염을 만지며 조정의 대신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조선은 예부터 지혜로운 자가 많다 들었어. 자, 이 병의 주둥이를 깨지도 말고 상처를 내지도 마시오. 오로지 좁은 입구를 통과시켜 병 안을 가득 채울 만큼 큰 호박을 통째로 담아보시오. 만일 해내지 못한다면 그대들의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오. 사신이 물러가자 대궐 안은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정령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병목이 저리 좁은데 어찌 제 몸보다 큰 호박을 밀어 넣는단 말인가. 영의정이 뒷목을 잡으며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공조판서가 억지스러운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혹시 호박을 잘게 썰어 넣은 뒤 안에서 불로 붙이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복의 판서, 사신이 상처 하나 없이 통째로 담으라 하지 않았나. 썰어 넣는 순간 그것은 이미 망가진 호박일세. 이번에는 예조판서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불길을 이용해 유리병을 달궈서 주둥이를 넓힌 다음 허튼 소리! 병에 열을 가했다가는 그 귀한 유리병이 산산조각이 날 것인데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그러나? 조정에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사흘 밤낮을 머리를 싸매고 다투었지만 병 입구를 늘릴 수도 호박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안색은 날로 창백해졌고 나라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마루 및 어머니를 찾아가 이 기막힌 사연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조정의 높으신 대감들도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병을 깨지 않고 그 좁은 아가리로 어찌 커다란 호박을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서기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소리 없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곁에 있던 촛불을 살며시 당겨 아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기야, 사람들은 이미 다 자라버린 호박을 병에 넣을 궁리만 하니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란다. 예, 그럼 다른 방법이 있사옵니까? 세상 만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지. 아직 꽃도 지지 않은 어린 호박을 생각해 보렴. 손가락만 한 그 어린 호박을 병 주둥이 속으로 조심스레 밀어넣고 그 병을 넝쿨 채밭에 두면 어찌 되겠느냐. 호박은 병 안에서 아침 이슬을 먹고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날 게다. 결국 병의 모양에 맞춰 스스로 몸을 불려 병을 가득 채우게 되겠지. 서기는 눈을 크게 뜨며 무릎을 쳤습니다. 아, 병을 깨는 것이 아니라 호박이 병 안에서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것이군요. 자연의 시간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단다.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면 부러지지만 기다림으로 품으면 스스로 들어차는 법이지. 어서 가서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거라. 다음 날
서기가 이 비책을 관가에 전하자 조정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말대로 시행하니 몇 달 뒤 이웃 나라 사신 앞에는 유리병 속에 꽉 들어찬 상처 하나 없는 탐스러운 호박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자 이웃 나라 사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냉소를 지으며 두 번째 비단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통나무 토막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리병 호박은 운이 좋았다 칩시다. 자, 이번엔 이것을 보시오. 이 통나무는 위아래의 굵기가 털끝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게 깎았고 나이테와 무늬조차 양끝이 똑같소. 자, 어느 쪽이 나무의 뿌리 쪽이고 어느 쪽이 끝 쪽인지 가려내 보시오. 만약 틀린다면 조선은 눈뜬 장달바리의 나라라 광고할 것이오. 사신이 내뱉은 독설의 조정은 다시금 얼어붙었습니다. 대신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돋보기까지 동원해 나무를 살폈습니다. 이보게, 여기 결을 보게나. 이쪽이 조금 더 거칠어 보이니 뿌리가 아니겠는가? 호조 판서가 자신 있게 말하자 옆에 있던 대제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판서. 이쪽 무늬가 더 조밀하니 여기가 뿌리일 것이오. 나무는 아래쪽이 더 단단하게 자라는 법이니까. 결국 누구 하나 확신을 서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서기는 그날 밤도 어김없이 마루 및 어머니를 찾아가 이 기괴한 통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귀신도 속일 만큼 똑같이 깎아놓은 나무를 가져와 뿌리를 맞히라 합니다. 눈으로 봐선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하시던 손을 멈추고 지그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서기야, 겉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그 속까지 같을 수는 없는 법이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겉이 저리도 똑같은데 속을 어찌 본단 말씀입니까? 나무는 살아생전 땅의 기운을 빨아올리던 뿌리 쪽에 제 몸에 가장 무거운 진액을 모아두는 법이지. 그 나무를 잔잔한 물 위에 가만히 띄워보거라. 겉보기엔 수평으로 뜰 것 같아도 진액이 몰려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뿌리 쪽이 물속으로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게 되어 있단다. 물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 더 깊이 잠기는 쪽이 바로 뿌리 쪽이니라. 서기는 눈을 번쩍 뜨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억지로 눈을 부라려 찾아내려 했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물의 고요함 속에 답이 있었네요. 다음 날 서기가 전한 대로 커다란 대야에 물을 받아 통나무를 띄웠습니다. 조정 대신들과 사신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통나무는 잠시 출렁이더니 이내 한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전하, 이쪽입니다. 물 아래로 더 깊이 머리를 숙이는 이쪽이 바로 나무의 근본 뿌리 쪽입니다. 사신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겉을 아무리 똑같이 꾸며도 생명의 본질은 숨길 수 없다는 노모의 지혜가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두 번이나 체면을 구긴 이웃 나라 사신은 이제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며 조정 한복판에 똑같이 생긴 암소 두 마리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좋소. 나무와 호박은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이번엔 생명이 있는 짐승이니 그리 쉽지 않을 것이오. 자, 여기 보시오. 이 두 마리 소는 털빛도 눈망울도 덩치도 쌍둥이처럼 똑같소. 자,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가려내 보시오. 만일 이번에도 맞힌다면 내 조선의 제 앞에 무릎을 꿇겠소. 사신이 가리킨 두 마리 소는 정말로 눈을 비비고 봐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소 주위를 돌며 뿔의 모양을 살피고 털을 만져보았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이보게, 이쪽 소가 눈가에 주름이 조금 더 깊으니 어미가 아니겠는가? 아니요. 저쪽 소가 발목이 더 굵은 것을 보니 새끼를 낳아본 어미인 듯하오. 허나 사신이 성격까지 똑같은 놈들로 골라왔으니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는데 어찌 안단 말이오? 시간이 흐를수록 소들은 그저 멍하니 눈만 끔벅일 뿐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날 밤 긴장된 마음으로 마루 및 어머니를 찾아가 마지막 문제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난처합니다. 살아있는 소 두 마리를 가져왔는데 어미와 새끼가 똑같아 구분을 못하니 이를 어찌합니까? 소는 나무처럼 물에 띄워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내려놓으시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기야,
그 소들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굶겨보거라. 배고픔 앞에서는 누구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 사흘이나요? 그러다 소들이 죽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걱정 말거라. 사흘 뒤에 싱싱하고 맛 좋은 여물을 딱 한 바구니만 그들 앞에 놓아주렴. 배고픔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 되어도 허겁지겁 머리를 들이밀어 제 배부터 채우는 것은 아직 철이 없는 새끼일 것이요. 제 배가 가죽에 붙을 만큼 고파도 새끼가 먼저 먹도록 꼴을 코로 밀어주며 물러나는 쪽이 바로 어미이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천하의 어떤 짐승도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식이니라. 그 깊은 천륜의 정은 굶주림조차 이기는 법이지. 그것이 바로 어미와 새끼를 가르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잣대란다. 서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던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서기의 말대로 소들을 사흘간 굶긴 뒤 사신과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릇파릇한 여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왼쪽 소는 여물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소는 똑같이 사흘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물을 한 입도 대지 않은 채 코로 여물을 밀어 왼쪽 소 앞에 차분히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끼가 먹는 모습을 그저 애틋하게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저기 굶주림을 참고 여물을 양보하는 소가 바로 어미입니다. 대궐 안은 숙연해졌고 사신은 떨리는 손으로 고삐를 놓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에 이토록 마음의 결을 읽는 대현자가 있을 줄이야. 진정 소신이 졌습니다. 세 가지 난제가 모두 풀리자 이웃 나라 사신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나갔습니다. 나라를 삼킬 듯했던 거대한 위기가 물러가고 대궐에는 승전보와 같은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님은 용상에서 일어나 서기를 가까이 불러들였습니다. 장하도다. 대신들도 풀지 못한 하늘의 이치를 그대는 어찌 그리 막힘없이 풀어냈단 말인가. 정녕 그대 뒤에 신선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죽은 조상의 넋이 와서 일러준 것이냐. 어서 그 지혜의 근원을 고하라. 서기는 임금님의 칭찬을 들을수록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상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 목이 달아날 죄를 고백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서기는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소인을 죽여주옵소서. 소인은 전하를 속이고 국법을 어긴 대역죄인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처형하신다 해도 달게 받겠사오나 오직 진실만은 말씀드리고 죽겠습니다. 임금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라를 구한 공을 세웠는데 죄인이라니. 서기는 눈물을 쏟으며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3년의 세월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지혜는 무식한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산으로 보내야 했던 저희 노모를 차마 버리지 못해 법을 어기고 진마루 및 굴 속에 몰래 숨겨 봉양해 왔습니다. 유리병의 호박도, 나무의 뿌리도, 어미 소의 마음도 모두 마루 및 어둠 속에서 저희 늙은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지혜입니다. 대궐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대신들은 법을 어겼으니 당장 국문해야 한다며 수군거렸으나 서기는 멈추지 않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러 가는 못난 자식을 위해 산길에 나뭇가지를 꺾어 길을 표시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을 어찌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두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전하, 법을 어긴 죄값은 제가 치르겠사오니 부디 나라를 구한 저의 어머니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서기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눈가에도 뜨거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여봐라. 똑똑히 보아라. 우리가 쓸모없다 여기며 짐처럼 산에 버리려 했던 노인의 경륜이 정녕 이 나라를 구하지 않았느냐. 자식을 위해 핏물 어린 손으로 나뭇가지를 꺾던 그 어미의 사랑이 오늘날 조선의 체면을 살린 것이다. 임금님은 서기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키며 온 나라에 들리도록 엄중히 영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늙은 부모를 산으로 보내는 비정한 법도를 영원히 폐지하노라. 또한 이 사내에게는 효행의 상을 내리고
그 어머니께는 나라의 스승이라는 칭호를 내려 평생을 편안히 모시도록 하라. 그 소식은 산들바람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벽장 속이나 마루 밑에 숨어 지내던 노인들이 하나둘 밝은 햇살 아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꽃피었고 젊은이들은 노인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밤눈을 피해 밥상을 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따뜻한 안방에 모셨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